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드디어 이제 6단원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조선 사회의 변동과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은 광해군의 그런 중립 외교와 그 다음에 호란이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 나갔었고 그 이후에 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양난이 끝나고 나서, 여기서 양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말합니다. 이 양난이 끝나고 나서 조선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이제 그 살인파가 훈구파를 완전히 밀어내고서 권력을 장악을 한 상황에서 바로 전쟁이 터졌던 거잖아요. 그 살인파들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분화가 되면서 이렇게 조선 사회를 이끌어 나갔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붕당 정치가 변질되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제도의 개편. 즉,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조선은 기존에 있었던 그런 방식대로 국가를 통치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다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전쟁 중에서 특히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좀 변화를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당시에 이른바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체제가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조선의 중앙통치 제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죠? 7글자, 맨 끝에 두 글자는 체제라고 한다면요. 뭘까요? 조선의 중앙통치 제도는 바로 의정부 6조 체제입니다. 의정부가 중심이 되고 6조가 그 밑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볼 수 있겠죠. 의정부는 의정부에 있는 그런 최고 관직자들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고 해가지고서 삼정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조선 중기쯤 오게 돼서부터 약간 좀 문제가 좀 있게 됩니다. 이때 당시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지방에서 갑자기 왜구가 쳐들어왔어요. 왜구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출동시킬게요 라고 하면서 중앙정부에다가 가까스로 소식이 전달됩니다. 전달되면 이 소식은 바로 왕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의정부 6조 중에서 6조의 병조를 통해 가지고서 그 소식이 전달이 됩니다. 이 병조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논의를 하겠죠. 논의를 한 다음에 이것을 의정부의 장관들, 즉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논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 영의정과 좌의정과 우의정은 왕과 같이 이것을 같이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대처하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것을 병조에게 명령을 내리고, 이 병조는 거기에서 이 해결 사항을 이제 다시 사람을 시켜가지고서 외적이 쳐들어온 곳으로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라 라고 말을 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서 그만 그 지역은 적들에게 함락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의사결정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상상황에서 의사결정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전쟁, 대규모의 그런 변란이 일어났을 때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대처를 하기 위해서 바로 소식이 오게 된다고 한다면 병조에서부터 이것을 보고해가지고 뭐 단계를 거쳐서 왕에게 보고하고 이런 단계 전부 다 싹을 다 무시하고, 비상시에는 변방의 군사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기구로서 비변사라고 하는 관청을 임시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비변사에서는 한방에 이 국방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장관들과 왕까지도 한자리에 모여가지고서 소식이 오면 바로 거기에서 결정을 딱 내려버리고 바로 이제 지방에다가 거기에 대해 그 적들이 쳐들어온 거에 대해서 대처사항 같은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그 한꺼번에 모든 결정들을 해버리는 기관으로서 이 비변사가 정착이 되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이건 비상시에 설치된 그런 기관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원래는 임시기구였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적들이 쳐들어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서 이 비변사를 설치하는 그 기간이 점점 많아지다가 임진왜란이 딱 터지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임진왜란은 무려 7년 동안 일어났었던
없었던 전쟁이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바로 그 7년 동안의 비변사가 없어질 틈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식적으로는 여러분들 의정부 6조 체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됐어요.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 바로 이 비변사가 실질적으로 외란 중에서 모든 정치를 다 해나가는 그 군신들 간에 모든 그런 논의들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서 비변사가 매우 애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이 비변사가 이제 상설화, 즉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었던 모습이 되었다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나라가 되게 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또 언제 또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임진왜란 딱 끝나고 나서도 이 비변사를 금방 없애진 못합니다. 계속해서 비변사를 유지하다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얼마 후에 이번엔 또 바로 병자호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비변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병자호란이 끝난 다음에 조선은 바로 이 청나라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생각에 이른바 북벌정책을 추진을 하잖아요. 북벌정책을 추진하게 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간에 청나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첩보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때문에 이 비변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비변사는 원래 임시기구가 됐는데 사실상 상설기구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에요. 이 비변사는 그래서 원래는 임시기구였었지만 양란으로 바로 상설화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정을 총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군사제도예요. 이 군사제도의 경우에는 첫 번째 조선의 원래 중앙군은 뭡니까? 여러분들, 조선의 중앙군은 자, 발해의 중앙군은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발해의 중앙군은 10위죠. 10위. 발해의 반은 뭡니까? 당연히 5위겠죠? 발해 10위의 반이니까 5위.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조선의 이제 중앙군은 5위였었어요. 5위라고 하는 군대가 유지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가 됐냐면 전쟁 중에, 임진왜란 중에 이 5위 체제에 입각해가지고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일본군과 싸움을 벌이려고 했으나 백성들이 여기에 제대로 된 소집에 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국가는 당시에 군인이 없어가지고서 일본군과 싸우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그때 당시에 다 죽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각 지방에서 의병이 다 일어나가지고서 일본군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일본군이, 그 의병이 사실은 전부 다가 이 5위, 그 다음에 조선의 각 지역에 있었던 지방군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군인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때 당시에 국가에게 군대 가는 것 대신에 세금을 내면서 그러면서 바로 자신의 군역을 면제받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조선 정부에서는 이때 당시에 이 백성들을 이제 이미 군대를 가겠다고 돈 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데려다 놓고서 다시 군사훈련 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 있기도 했고, 두 번째는 조선 정부는 이제는 적들과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는 5위 체제에 입각해가지고서 백성들이 군인으로 소속되려고 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게 되자 하다못해 고용이라도 해가지고서 그들을 모아서 그 적들과 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때문에 당시에 처음에는 뭘 하게 됐었냐면 이미 임진왜란 당시 때에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군대를 만들게 돼요. 이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정부가 징병이 아니고요, 모병에 의해서 군대가 된 군인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에 명나라에서 굉장히 일본군과 싸울 때에 효과를 봤었던 전략인 바로 삼수병제라고 하는 제도를 이때 당시에 수용을 하게 돼요. 프린트에 보게 되면 이 삼수병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삼수병제는 세 종류의 군인들이 하나의 군단이 이루어서 싸우는 그런 전법으로서 이른바 포수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사수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살수라고 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포수는 바로 뭐냐면은 조총 쏘는 사람들이에요. 조총 쏘는 사람들이 멀리
있었던 그런 적들과 같이 싸움을 벌이는 총을 쏴가지고서 적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수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활도 이제 여러 발 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활을 통해 가지고서 적들을 쏴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굉장히 가까이 오게 된다고 한다면 총이라든가 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가 있잖아요. 때문에 항상 그 주변에는 바로 이들을 보호하는 칼을 들고 있는 칼이나 혹은 창을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적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이 세 종류의 그런 군대가 하나의 조를 이루어가지고서 외국과 싸웠던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았었는데 여기에서 이들이 바로 일본군과 싸우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런 삼수병제라고 하는 것을 유지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군대를 이제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 훈련 동안만 가지고서 군대를 만들었었던 조선정부.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과 같은 그런 호란을 겪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른바 효종연간에 계속해서 이른바 북발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대를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숫자에 했었던 그런 군인들을 대거 이제 양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 결과 처음엔 하나에 불과했었던 이제 직업 군인들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점 많아져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5개의 군역으로 갖춰지게 됩니다. 이른바 이들은 직업 군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른바 조선의 중앙군으로서의 활약을 열심히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도 지방의 경우에는 비상시에는 어쨌든 간에 이 외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양반에서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싹 다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의 군대로서 조성을 한 다음에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그 생업을 먹고 사는 문제에서 종사하도록 조치를 취했었지만은 만약에 전쟁이 터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서 그 지역에서 적들과 싸우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최대한 적들을 막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는 국가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치 체제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치 체제의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여러분이 이것 좀 알아놓으면 좋아요. 뭐냐면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대 사회에서부터 백성들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받는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한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토지세를 말합니다. 즉 땅에서 나오는 수확물에다가 바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이른바 이것을 전세라고 나중에 불러요. 밭전자를 써서요. 자, 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1년에 국가에게 백성들이 공짜로 노동력을 갖다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이것은 뭘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노동력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것을 이제 중국에서는 노동력을 갖다 바치는 걸로 했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노동력을 갖다 바치는 그런 제도 자체가 조금 흐지부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없어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자리를 대체했던 것은 군대 가는 것이 바로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바로 군역세로서 이것이 정착이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즉 세금 내는 게 아니고 군대 가는 것입니다. 원래는. 나머지 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의 특산품세입니다. 군역세의 경우에는 성인 남자들만 세금 내겠죠. 왜? 남자만 군대를 가니까. 특산품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특산품들을 골고 모아가지고서 중앙정부에게 갖다 바치는 것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은 바로 가족 숫자에 따라서 부과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다른 말로는 이제 공납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이때 당시에 조선 정부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즉 전쟁 통해 바로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장부 같은 것이 다 잃어버렸었죠. 토지 장부 뭐 이런 거 전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어떻게 걷어야 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백성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전쟁 통해 거의 한 7년 동안 제대로 된 논밭을
이제 일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에서 민심이 흉흉한데 거기다가 북쪽에선 또 이제 청나라가 막 쳐들어오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또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때문에 당시에 인조가 백성들에게서부터 걷는 세금을 원래 세금을 기름진 땅은 세금을 많이 내고 1개월당 한 20두 정도에 해당하는 바로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뭐라고 할까 비옥도를 갖고 있는 건 땅의 경우에는 거기다 흉년인 경우에는 바로 그 땅에다가 이제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사두에 해당하는 1개월당 사두에 해당되는 세금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대가 제대로 된 농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그리고 백성들의 인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왕권도 유지가 될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국가에서는 이른바 영정법이라고 하는 이 인조 때 영정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해가지고서 1개월당 4두만 세금을 걷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고요. 두 번째, 바로 이 군역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래 군대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임진왜란 직전에 방군수포제, 군부적 수포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 방군수포제와 군적수포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군적수포제로 이것이 전환이 되게 되면서 이 군적수포제가 뭡니까? 바로 국가가 어떤 성인 남자가 군대를 가는 것 대신에 현물 화폐로 쓰여져 있었던 면 옷감을 1년마다 매년마다 이것을 받는 것이 바로 군적 수포제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때 당시에 성인 남자당 2필에 해당하는 면 옷감을 이때 당시에 이제 국가에 갖다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 가는 것을 대신했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원래는 양반도 이제 군대 가는 거 대신에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양반들이 점차 이제 권력이 세지면서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네들이 일반적인 백성들하고 다른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군대 가는 것 대신에 바로 면 옷감을 내는 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군포라고 하거든요. 이 군포를 내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는데 웃긴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있었던 그런 사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왜 넌 세금 안 내냐라고 하면서 잡아와가지고 곤장이라도 때려가지고서 이제 세금 받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었느냐? 바로 그 사또도 양반이라는 겁니다. 양반의 사정은 양반이 알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양반들은 암암리에 세금을 안 내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세금 안 내는 것을 양반층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가 재정은 100이면 100 중에서 양반이 뭐 30% 세금을 내고 뭐 평민이 30%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천민들도 이제 그 세금 30% 낸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양반들이 바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버립니다. 그럼 그거만큼 국가 재정에서 빵꾸가 나겠죠? 30%에 해당하는 그런 국가 재정이 모자라겠죠? 때문에 바로 이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이때 당시에 일반 관리들이 양반들에게서부터 걷었어야 되는 세금을 일반 평민에게 걷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 일반 평민들의 경우에는 남자 한 명당 2필에 해당되는 세금을 받았어야 됐는데 그런데 이것을 바로 무려 이제 4필씩 세금을 내야 되는 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민들의 부담이 너무 많아지게 됐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당시의 백성들의 원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영조가 이것을 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즉 균역법이라고 하는 법을 세우게 됐는데 당시에 군포를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한 필만 내도록 딱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이제 일반 평민들에게 세금을 이제 전가시키는 그런 모습들 전부 다 멈추라고 명령을 내리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백성들의 세금 부담은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 국가는 바로 그만큼 세금을 어딘가에 써야 되는데 그만큼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디서 보충을 하느냐? 이때 당시에 국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토지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1결당 2두에 해당하는
그런 쌀을 바로 세금으로 대신 받았습니다. 즉 이때 당시에 일반 양반들에게 양반들이라기보다는 정확히 얘기하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1결당 2두에 해당되는 쌀을 받았었는데 근데 그 토지를 받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대부분 다 그 시대 때의 양반들이었거든요. 왜? 그들이 부자였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양반들이 1결당 2두에 해당되는 건 세금을 추가적으로 받았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이제 왕실에서 10만냥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예산은 스스로 절약을 해가지고서 쓰지 않는 걸로 하고 나머지 한 10만냥이 넘는 그런 돈의 경우에는 이번에 새롭게 이제 무관으로 이제 임명되었었던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돈을 많이 내 가지고서 양반의 지위를 차지했다든가 국가에게 많은 양에 해당하는 이제 그 쌀 같은 걸 갖다 바쳐 가지고서 그거에 대한 공로로서 이제 양반의 직위를 받았다든가 그 국가의 관직을 받았다든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관직을 받으면서 양반으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때문에 바로 그들에겐 이른바 선무군관포라고 하는 그런 세금을 바로 한 명당 이제 한 필씩에 해당하는 그런 세금을 추가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뭐 그 부분은 여러분이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서 배우면 되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일반 평민들은 이때 당시에 균역법상에서 한 명당 성인 남자 한 명당 한 필씩에 해당하는 세금을 걷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조가 있습니다. 조는 바로 특산품세라고 했었죠. 이 특산품세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가족 숫자에 따라서 그 지역의 특산품을 이제 국가에다 갖다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었는데요. 국가에게 갖다 바치려고 했는데 바로 이 국가의 이 세금을 받는 관리와 결탁을 했었던 또 다른 상인이 바로 그 국가 관리에게 지방에서 올라오는 그런 세금을 그 공납을 받지 못하게 하고 받지 않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대신 내게 한 다음에 바로 그 수수료를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 수수료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 원래 그거 자체도 좀 불법이잖아요. 때문에 이 공납의 품질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또 이것을 또 왕실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 결론 내린 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차피 이 시대 때는 바로 전국적으로 시장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각 지역에서 뭐 나중에 가서 이제 1000개가 넘는 시장들이 각 지역에 이제 되게 많아지게 되었다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굳이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서부터 이제 그 지역의 특산품을 직접 받기보다는 아예 이것을 돈으로 받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바로 시장에서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중간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 광해군 때에 이른바 대동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었죠. 경기도 지역에서만 이 대동법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즉 사람들의 머리 숫자에 따라 가지고서 세금을 거었던 것을 토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1결에 해당되는 토지당 12두의 쌀을 갖다 바치게 만드는 조치를 취하게 합니다. 1결당 12두에 해당되는 쌀을 갖다 바치게 했으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 즉 이때 당시에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전부 다 양반이다 보니까 양반들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그것만큼 일반 백성들은 훨씬 더 그들의 형편이 좀 더 나아지게 되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동법을 당연히 양반들은 굉장히 싫어했었지만 결과적으로 대세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광해군 때 처음 시행했었던 이때 당시에 이 대동법은 약 한 10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드디어 전국적으로 전부 다 이것이 실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 가다 보면 쌀이 나지 않는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쌀이 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숙종 때 바로 상평통부라고 하는 그런 조선의 화폐가 되게 이제 잘 활성화가 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상평통부라든가 그 외에 다른 물건으로라도 대신 12두 정도에 해당하는 가치에 해당하는 세금을 국가에게 대신 내도 허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됨으로써 이때 당시에 이 백성들이 사람 머리 숫자에 따라서 이제 세금 냈던 방식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 즉 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토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세금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변환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적겠습니다. 참, 이걸 좀 안 적었네요. 프린트 1페이지에 먼저 보면은 1번 제도의 개편에서는 비변사 밑줄 치겠습니다. 별표 하나, 비변사 변방 군사 문제의 신속한 해결 위해서 설치합니다. 밑줄 쫙. 자, 또 밑줄 칩니다. 양난을 거치면서, 양난이 언제라고 했었죠? 바로 임진왜란과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었었죠? 바로 양난을 거치면서 상설화, 항상 열리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정을 이 비변사가 의정부 대신에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한 자리에서 그 국정을 논하다 보니까 왕 한 명하고 그 다음에 신하들이, 그것도 그냥 신하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신하들이 한 자리 다 모여가지고서 논의하다 보니까 왕이 논리적으로 쪽수에서도 밀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하들의 요구들이, 신하들의 주장들이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많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왕권이 약화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고요. 원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선의 통치 제도라 볼 수 있었던 의정부 유조 체제는 실질적으로는 명목상으로는 만들어 놨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중앙군은 당시에 오군형, 즉 삼수병제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그 전법을 도입을 해가지고서 동감 1번 훈련도감, 동감 2번 어영청, 동감이 3번 총융청, 동감이 4번 수호청, 동감이 5번 금위영, 이런 5개의 군대를 모아놓고서 바로 이제 이들을 전부 다 국가가 돈 주고서 고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오위라고 하는 제도가, 군사제도가 있었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오군형이라고 하는 직업군인이 바로 이제 국가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속오군이라고 하는 속오군 빈칸에 적어주겠습니다. 속오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이제 양반에서부터 노비까지 이르러서 전부 다 이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평상시에서는 생업에 종사하지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 지역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치체제의 속오군, 여기서 밑줄칩니다. 참. 양반에서부터 노비까지 구성, 평상시에는 생업종사, 그다음에 전시에는 지역방어 미술자. 그 다음에 수치체제에서는 별표 2개, 수치체제 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면서도 국가의 재정을 확보시킨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때 당시에 가장 돈 많았다 볼 수 있었던 양반들을 쥐어짜야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양반들이 주로 갖고 있는 재산들은 주로 토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토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세금을 이제 매기는 방식으로 이것이 변환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전세에다 박스 치고요. 전세에서는 무슨 법이라고 했었죠? 전세에서는 바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영정법을 통해서 전세 세금을 1개월당 4두로 낮추게 됩니다. 1개월당 4두 밑줄 쫙 칩니다. 자, 공납. 여기서부터 이제 맨 마지막에 특산품세죠. 공납의 경우에는 가족 숫자에 따라 가지고서 그 지역에 있는 특산품을 갖다 바치게 만든 제도였는데 이것을 쌀로 갖다 바치게 만들고 이것을 갖다 바치는 기준도 바로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갖다 바치는 방식으로 이것을 바꿨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용입니다. 용의 경우에는 군대 가는 것 대신에 세금 내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나와 있다시피 군역의 경우에는 영조 때에 균역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서 성인 남자 한 명당 한 필씩 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만 일단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선생님 블라블라 얘기했던 거, 뭐 결작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무군관법 이런 것은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디어 이제 붕당의 분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조선의 경우에는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북인들이 완전히 쫓겨나고 그 다음에 서인들이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에 남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국가의 그런 여당과 야당의 모습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놈의 서인과 남인들이 바로 특히 그 중에서 서인들이 친명배금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이 청나라의 미움을 받아서 두 번의 침공을 받고서 인조가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치욕을 당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 현종대에 들어와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른바 서인들이 이때 당시에 권력을 잡았어요. 서인들이 권력을 잡은 상태에서 원래 효종의
양어머니가 살아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당시에 인조는 두 번째 왕비를 정식 왕비를 뽑았었는데 문제는 뭐냐? 인조의 두 번째 왕비가 인조 다음째 왕인 효종보다도 나이가 어렸습니다. 즉 양어머니가 그 아들이었었던 효종보다도 나이가 더 어렸던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효종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도 빨리 죽잖아요.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나이가 더 많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효종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양어머니는 얼마 동안 상복을 입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집권 세력이었던 서인과 남인들 사이에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서인의 주장은 이거예요. 효종이 비록 왕이긴 하지만 왕속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일반적인 그런 왕에 대한 예법으로서 3년 동안 이제 효종의 양어머니인 인조의 두 번째 왕비가 바로 3년 동안이나 상복을 입을 필요가 없다. 그냥 간단하게 1년만 상복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남인의 경우에는 그게 무슨 소리냐. 효종은 바로 왕인데 아무리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됐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세자 수업을 받지 않고서 왕이 됐거든요. 세자 수업 왜 갑자기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인조 때에 원래 인조 다음에 왕이 됐어야 됐던 사람은 소현세자였는데 소현세자가 오자마자 바로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바로 이때 당시에 세자 수업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소현세자의 동생이었었던 복림대군이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이 남인의 경우에는 효종이 비록 왕이 되는 수업을 받지 않았지만 왕은 왕인데 어떻게 왕을 왕 대접을 해줄 수가 해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되면서 3년 동안 효종의 양어머니가 상복을 입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처음에는 서인의 입장이 받아들여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번엔 효종의 왕비가 돌아가신 겁니다. 효종의 왕비가 돌아가시게 되니까는 이번엔 서인하고 남인이 또 이제 논쟁이 붙게 됐는데 서인은 좀 더 짧게 그 다음에 남인은 좀 더 길게 효종의 양어머니가 상복을 입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입장에서는 왕에게 최대한 예법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처음에 효종이 돌아가셨던 상황에서는 집권 세력이었었던 이 서인의 눈치를 왕이 좀 볼 필요가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인이 계속해서 굳이 효종 왕비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상복을 오랫동안 입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왕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런 것일까요? 그때 당시에 바로 현종은 바로 남인 편을 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기존에 있었던 서인들이 바로 자신들이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관직에서 물러난 사태가 벌어지게 됐었어요. 그리고 남인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효종의 그 다음에 효종 왕비의 장례식 당시 때에 바로 효종의 양어머니가 얼마 동안 상복을 입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그 예법을 가지고서 서로 이제 논리적인 싸움을 벌였던 것을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예속 논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남인이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자, 남이 승리하게 되면서 이제 다음 때 이제 왕이었었던 이제 숙종이 왕이 됐을 땐 그때는 남인이 권력을 잡았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숙종이 봤을 때 이 남인도 너무 건방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어느 날 남인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그 부모님인가?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왕실에서는 보통 전례 중에 하나가 신하들에게 되게 예우를 해준다는 의미에서 만약에 높은 신하가 바로 장례를 치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왕실의 물건을 빌려주는 것이 하나의 이제 관례처럼 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 돌아가셨다는 그 남인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의 그런 부모님이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숙종은 바로 내시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빨리 그 물건들 장례 물품 같은 걸 좀 빌려주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문제는 뭐냐? 이 내시들이 왕실 창고에 갔다가 얼굴이 약간 뭔가 좀 떨떠름한 표정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이미 빌려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실의 물건을 왕한테 허락을 받지도 않고 그냥 갖고 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친구에게 물건을 빌릴 때 물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고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친구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하물며 신하가 왕한테 바로 말도 하지도 않고 왕실의 물건을 막 빌려간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때문에 열받잖아요. 열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에 이 숙종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당시에 이 남인 세력들을 대거 쳐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신하들의 벌장머리를 고쳐주겠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바로 서인 세력들을 권력을 잡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했던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 당시 굉장히 많은 남인들이 관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인들은 계속해가지고서 자기들이 정권을 장악을 했을 때 남인들이 참여를 하게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인들도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서인들이 일부 정권에 참여를 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상독이라 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숙종이 그렇게 바로 남인의 세력을 쫓아내게 됐을 때 서인은 남인들이 자기네들이 정권에 참여해주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감히 남인 따위가 서인을 밀어냈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남인이 쫓겨나게 되었을 때 이때야말로 확실하게 남인을 밟아버려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남인 세력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모함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서 굉장히 많은 남인 계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형먹고 죽임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어요. 당연히 남인들은 바로 이 서인에게 좀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겠죠? 근데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숙종이 엄청나게 사랑하는 여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반 중인 출신이라 볼 수 있었던 바로 장희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이 장희빈이라고 하는 나중에 희빈이라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 후궁의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장희빈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된 건데요. 이 장희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남인 쪽이 주로 지지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희빈이 바로 이때 당시에 숙종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게 되자 서인은 이 장희빈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숙종의 왕비에 해당했던 사람이 인현왕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인현왕후는 서인 쪽에서 지지해줬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숙종이 인현왕후는 가까이 하지 않고 자꾸만 장희빈만 가까이 하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 서인은 이 장희빈을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숙종은 자기 장희빈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나중에 가서는 감히 지금 왕이 자기 왕비를 누굴 더 사랑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신하들이 그것까지 지고 와가지고서 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 서인 세력들을 대거 쫓아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현왕후도 같이 쫓아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인현왕후는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요. 폐비가 됐던 것인데 바로 그 자리를 이제 바로 이 장희빈이 차지하게 되면서 장희빈이 바로 왕비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굉장히 모함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을 했던 것들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이 숙종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장희빈을 이제 강등시키고 다시 인현왕후를 모셔옵니다. 모셔오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또 반대하는 장희빈을 지지하고 있었던 남인 세력들을 대거 또 숙청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서인 세력들이 다시 그 자리에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신하들끼리 엄청나게 싸움이 많이 벌어지게 돼요. 나중에 장희빈은 이제 잘못했던 행동들이 너무 많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 왕비에서부터 쫓겨나서 후궁이 되었다가 후궁에서부터 이제 쫓겨나서 아예 귀양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사형을 받고 죽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때 당시에 남인 세력들도 이 숙종에게 확실하게 밀려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의 제대로 된 재기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서인들의 경우에는 이 남인 세력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남인을 확실하게 밀어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서인 자체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두 개 갈래에 파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먼저 노론의 경우에는 바로 남인들이
너무나도 서인들을 핍박을 많이 했다. 그러면 남인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놈들이다. 라고 하면서 강경하게 남인들에 대한 탄압을 주장했던 사람들이라 볼 수 있겠고요. 소론의 경우에는 그래도 분당 정치의 원리가 있는데 남인들을 어느 정도 참여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남인에 대한 그런 좀 완화된 주장을 했던 건 사람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인이 이제 완전히 쫓겨난 상태에서 나중에 가서 이 노론하고 소론들끼리 서로 싸움을 벌여요. 싸움을 벌이다가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숙종 때는 아닌데 나중에 가서는 영조가 이제 왕이 되었던 그런 시대가 오게 될 때 그때에 점차 노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권력이 집중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노론이 보세요. 여기 보이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합니다. 근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바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리라 볼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리의 대부분 전부 다 이 비변사에 있어요. 그래서 이 비변사는 거의 대부분 다가 노론이 차지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한 가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강력한 힘이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군대인데 조선의 5개의 군영의 우두머리들을 전부 다 노론 사람들로만 다 채워버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나라는 점차 노론의 나라가 되게 되면서 왕조차도 노론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보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점차 이제 하나의 당파가 확실하게 권력을 잡게 되면서 붕당 정치의 그런 원래 서로 상대방을 균형 있게 좀 비판하면서 잘못하면은 그거에 대해 비판하고 비판받으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자신들의 소신 있는 그런 주장 같은 것을 제시하는 그런 건전한 정치 문화가 이때 가서 완전히 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적겠습니다. 2번 붕당의 분화. 별표 하나. 인조의 경우에는 인조 반정 이후 빈칸에 적겠습니다. 서인. 자, 서인이 인조 반정 이후 서인이 실권장악. 그 다음에 남인. 빈칸에 적겠습니다. 남인의 정권 참여 허용. 다음 줄에 현종에서는 서인과 남인이 공존했었으나 동감 1번 효종의 장례. 이때 당시에는 기해년에 일어났었던 이 효종의 장례를 두고서 이제 상복 있는 거 문제 가지고서 싸움을 벌였다고 했었죠. 빈칸에 적겠습니다. 예송이라고 적어주세요. 기해 예송이라고 합니다. 이 예송 논쟁은 좀 2번 있었어요. 기해 예송 그리고 동감 2번에 효종 비의 장례. 이거는 갑인년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갑인 예송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바로 대립이 심화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갑인 예송의 결과 동감 1번 남인이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러면서 동감 2번 서인은 정권을 참여하게 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들 이 논쟁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예송 논쟁이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여기 적혀있죠? 예송 논쟁이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옆에 적어주세요. 예송 논쟁. 그 다음에 이제 숙종 때에서는 숙종 때가 조금 중요합니다. 별표 2개. 숙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환국 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환국, 즉 환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당파에게 모든 권력을 확 밀어주는 것입니다. 즉 환국 정치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집권당을 급격하게 바꾸게 됨으로써 숙종의 말에서는 사실 이제 선생님이 왕비를 바꾸는 문제를 가지고서 숙종이 권력을 누구한테 확 줬다가 뺏었다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바로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붕당들이 왕의 눈치를 보게 해 가지고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을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숙종의 정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말 안 들으면 다른 편 쪽의 당에다가 확 권력을 주고 얘네들도 말 안 들으면 다른 쪽 권력 파에다가 권력을 확 주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기는 한데 문제는 뭐가 생겼냐면은 바로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양쪽의 두 파가 서로에 대한 적개심이 너무 강해졌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상대방을 비판의 상대자로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죽여야 할 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붕당 간의 균형이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서인이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서인도 분할을 하게 됩니다. 남인에게 강경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었죠? 바로 강경한 주장했던 사람들은 노론, 남인에게 온건한 주장을 했던 사람들 바로 소론이라고 얘기했었죠. 바로 노론, 남인에게 강경파, 그 다음에 소론, 남인에게 온건파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고 나중에 가서는
수종 때는 안 그랬지만 나중에 가서는 빈칸이 적혔습니다. 노론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면서 세력 균형의 붕괴가 일어나게 되었고 정치 혼란이 일어났으며 최종적으로는 왕권 약화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